안녕하세요. 강남대에서 한국사회 재조명을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오늘은 고려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어, 이 앞서 강의에서 못 나갔던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문 세족이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문 세족이 뭐죠? 이 원의 내정 간섭기에 원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장악했던 무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 조정과 원의 조정에 아, 빌붙어서 백성들을 착취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친원적 성향이 무척 강하죠. 이들 권문세족은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그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는 음서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음서를 통해서 원나라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대거 관직에 진출시켰던 것이죠. 앞서 부마국으로 국왕의 지위가 낮아지면서 도병마사를 도평의 사사로 바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이러한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해 가지고 이 도평의 사사를 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큰 세력을 이루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들의 경제적 지위는 사실상 대농장을 차지하고 있었다는데 그 원인이 있어요. 어떻게 대농장을 차지하게 되는지는 뒤에 사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원나라를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을 핍박했고요. 뭐 핍박에 그쳤다면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그들을 노비로 삼기까지 했죠. 다시 말하면 사회적 모순을 심화시킨 세력이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려서 저료에 있는 내용인데요. 위에 거를 한번 위와 아래 거 두 개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해도에 흩어져 떠나간 백성들이 많아서 다시 말하면 유리민들, 다시 말하면 고향을 등지고 그 다른 곳으로 타지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을이 텅 빈 곳이 자그마치 다섯 여섯 개소나 되었다. 해주에서 관인을 정부에 바쳤다. 순정군 숙이 고을의 농토 5천여 겨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숙은 그의 누이 배간 홀덕이 황제에게 총애를 받았으므로 황실의 세력을 믿고 법에 어긋나는 짓을 많이 하였으며 왕이 보아도 역시 거만하여 예의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원의 황제에게 총애를 받은 누이 동생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일반 백성들과 심지어는 왕까지도 자기 발밑에 두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울러서 두 번째, 이때 이인임, 임견미, 염훈방이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는 나쁜 종을 시켜 좋은 토지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모두 물풀의 나무로 때리고 이를 빼앗게 하였다.
땅의 주인이 비록 관가의 문인 관료라 하더라도 감히 항변하지 못하였다. 이때 사람들이 이것을 물풀의 공문이라 하였다. 공문이군요. 사실상 이런 식으로 해서 검문세족이 형성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세기 후반에 한족들이 원나라에 반기를 들고 농민봉기가 많이 일어나죠. 명나라를 세웠던 주원장 역시 사실상 농민 반란군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은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개혁의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죠. 공민왕의 개혁 정치의 방향은 대외 정책은 반원 정책으로 요약이 됩니다.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 내정 간섭 기구였던 정동행성을 폐지시켰죠. 아울러서 쌍송 총간부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쌍송 총간부를 되찾음으로써 천령 이북 영토 대부분을 회복하게 되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왕실 호칭과 간제를 이전의 고려식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원나라에서 들어왔던 변발 등 몽골풍 자체가 금지되게 되죠. 자, 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 가운데 내정 간섭 기구를 폐지했다는 거, 그리고 쌍송 총간부를 공격함으로써 천령 이북 영토를 회복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대내 정책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외부로 보여지는 측면이죠. 왕실 호칭과 간제 복구는 물론 대내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외부 외교 정책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원나라에 보내는 사신들에게 자신을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어떤 조직을 얘기할 때, 행정부서를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원나라에 대해서 썼던 거예요. 왕실의 호칭을 황제로 하고 관제를 도평의사서를 도병마사로 그 관직명을 높여 부르게 된 것이죠. 자, 대내 정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민왕 개혁에서 대내 정책의 핵심은 권문세족을 억압하고요,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정방을 폐지하고 국왕이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러한 인사권 장악을 통해서 신진 사대부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물론 전몽주나 이색 같은 분들은 아니지만 여하튼 조선을 건국하는데 한 세력을 이룬 신진 사대부를 적극 등용하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공민왕은 승려 신돈을 등용하게 됩니다. 신돈이요. 전민 병종 도감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거 역시 사실은 앞서 얘기한 개혁의 모든 개혁에서 본질은 세수 확대에 있고 자장농의 수를 늘리는 데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원나라 시기에 원의 간섭기에 일반 백성들이 그 노비로 전락한 경우가 많았죠. 그렇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세수가 줄고
군대에 갈 수 있는 병정의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신돈이 제안했던 이 전민 병정 도감이었죠. 모든 개혁은 자장농의 숫자를 늘리고 군대를 갈 수 있는 그 숫자를 늘리는 것이 개혁의 목표입니다. 자, 이 공민왕 개혁 정치의 결과 홍건적과 이 사실은 홍건적과 왜구가 침입함으로써 이 공민왕 개혁 정치가 상당히 좌절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권문세족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았죠. 그에 따라서 공민왕을 이 권문세족들이 시해하는 시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개혁은 실패하게 되죠. 그렇다면 공민왕 개혁 정치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보다도 신진사대부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급성장한 데 있습니다. 공민왕 개혁 정치의 의의를 얘기를 하자면 뭐 사실은 전민전 변전도감 설치가 이 가장 어떻게 보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고요. 이 국왕의 입장에서는 인사권을 장악했다는 게 중요하지만 왕권을 강화하고 결정적으로 먼 훗날 이 공민왕 개혁을 봤을 때 가장 큰 의의는 바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신진사대부가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이 이 시기에 등장합니다. 자, 신진사대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신진사대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고려 말에 있었던 권문세족의 횡포죠. 그 횡포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관료층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신진사대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민왕은 반은 개혁 정치에 힘입어 크게 성장했죠. 이 공민왕이 추구를 했던 반은 개혁 정치라는 모토에 힘입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신진사대부들의 출신을 보면 대부분 신분상 지방 향리 자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중소 지주 출신들이 대부분이에요. 아까 권문세족이나 무인 정권기에 살펴보았던 대농장 소유주들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한 3,400마지기 그러니까 한 1,000석 정도 쌀을 생산하는 그런 중소지주 출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진사대부는 앞서 얘기했던 권문세족은 음서제도를 통해서 공직에 첫 발을 디뎠다면 이들은 과거를 통해 중앙정치 무대로 진출했다는 것이 큰 차이죠. 신진사대부의 사상은 성리학으로 요약이 됩니다. 고려 말에 사회 모순을 개혁하는데 이 성리학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 원나라로부터 수입했던 것이죠. 이 대외적으로는 신진사대부들은 원을 배척하고 대륙의 신흥 세력인 명에게는 아주 우호적이었어요. 자, 다음으로 신흥
무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세기 후반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이 있었죠. 이들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최영과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려는 멸망하게 되죠. 정도전, 남은 등 일부 신진사대부, 일부라고 했어요. 뭐 대부분의 신진사대부들은 고려의 존속을 원했죠. 일부 신진사대부가 신흥 무인 세력인 이성계와 손잡고 역성혁명을 통해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1392년의 일이었죠. 2주에 걸쳐서 고려 정치사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 사실 500년의 역사죠. 그 500년의 역사를 한 3시간도 안 걸려서 끝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도움이 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요약적으로 여러분들께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사회 경제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죠. 전시과 토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전시과 체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전은 밭이죠. 농가 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시는 땔감이에요. 땔감으로 쓸 수 있는 산지나 목초지를 보통 시라고 하죠. 이 전시과 체제가 만들어지는 배경 중에 하나는 고려 관료 체제가 이제 정비되었기 때문이죠. 일을 했으면 뭔가 반대급부를 줘야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시과 체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고려가 어느 정도 안정된 뒤의 일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문벌 귀족의 경제 기반을 마련을 해주기 위해서 정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대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관리들이나 직업 담당자에게 전지, 앞서 얘기했던 농가 밭, 그리고 시지, 뗄나무를 채취할 수 있는 산지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물론 이 시지 안에는 목초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되는데 이거는 세습 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개인에게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고 국가가 소유권을 갖되 그 이용권, 다시 말하면 그 소작을 주고 소작료를 받는 시기에, 혹은 생산물을 10% 떼어 받는 그러한 수조권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과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은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태조 때 역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할에 따라 이 나누어 준다. 다시 말하면 역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새 왕조 개창에 대한 농공행상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인품을 기준으로 지급을 했으니까요. 그럼 인품이 높고 낮은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새 왕조 개창에 어느 정도의 그 힘을 보태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넓이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고요. 다음으로 이 경종에 의한 시정 전시과를 살펴보면 역할에 따라서 세완조 개창에 따른 역할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체제가 정비되면서 사실상 과거 시험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공복에 따라 그러면 자기 자신의 등급에 따라서 품계에 따라서 받게 되고요. 공신의 자제들의 경우에는 역시 또 인품에 따라서 하는 두 가지가 섞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관리와 공신 두 개를 나누어서 함께 지급하는 시정전시과는 경종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정을 했는데 이게 완벽하지가 않죠.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됩니다. 목종 때 개정 전시과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공신 세력들이 많이 이제 사망하고 또 도태된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목종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공신 세력들은 뭐 광종 임금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소총이 되거나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목종은 부담 없이 전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전시를 지급하는 체제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관직에 따라 18등급으로 구분해서 등급이 높으면 많이, 등급이 적으면 적게 그렇게 전시를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죠. 이 경정전시과가 문종 때 이루어집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문종 때가 되면 그야말로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함으로써 전시과 제도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전시과 제도는 고려 관료 체제 정비가 되면서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자, 전시과 제도가 붕괴되는 과정도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문벌 귀족이 대토지를 소유하게 됨에 따라 이 남은 땅이 별로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운영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거기다가 무신정변으로 사실상 대농장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이 전시가를 할 수 있는 전시를 줄 수 있는 국유 토지가 극도로 적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국유 토지가 다 어디로 간 거죠? 바로 무신 혹은 원 세력에 빌붙었던 세력들이 국가재산을 이제 착복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전시과 토지의 종류는 중요해요. 과전은 문무 관리에게 관직 본무 대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관리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국가에 반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공음전이라는 거 앞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됐으며 이 공음전은 자손에게 세습이 가능했죠. 한인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6품 이하 하급 관리의 자제들이 관리에 오르지 못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연금 형식, 자식에게 물려주는 연금 형식의 땅이라고. 그런데 그 땅을 국가가
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군인전은 중앙의 군인에게 지급한 땅입니다. 단 군역을 세습한 자손에게만 세습이 가능했죠. 앞서 과거제도에 대해서 고려 과거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묵가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군역 자체가 세습이 됨으로써 사실상 무인들을 새로 뽑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물론 묵가가 시행된 적이 몇 번 있어요. 전시에만 지휘관들이 많이 전사한 이제 뭐 외란이 있었을 때만 이제 묵가를 시행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묵가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구분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구분전은 하급 관리와 그리고 군인 유가족에게 지급한 다시 말하면 적과 싸우다가 죽은 분들 후손들에게 지급한 땅이에요. 여기서 이 유가족 군인 유가족에는 노비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대몽 항쟁 시기에 가장 앞서서 전쟁을 수행했던 것은 노비 출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들은 가족들이 평민이 되기를 바라면서 전쟁터에서 쓰러졌죠. 근데 국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구분전을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게 되고 그들은 평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민전이라는 것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백성이 소유한 민전이 있죠. 이 민전은 귀족이나 농민 등이 소유한 사유지입니다. 소유권이 보장이 되죠. 이 민전의 경우에는 매매, 상속, 증여, 임대가 가능합니다. 임대가 뭐죠? 소작이죠. 대신 다른 사람이 대신 농사를 짓게끔 밭농사를 짓게끔 그리고 그 대가로 지대를 내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개념적으로는 국가가 수조권을 가지는 공전이죠. 민전도 전부 사실은 국가 소유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민전에서 세금을 거두어 이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국가가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공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기준으로는 사유지죠. 앞서 얘기한 대로 매매, 상속, 증여, 임대가 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수조권을 기준으로는 그것을 행사하는 주체에 따라 공전 또는 사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전이라는 것은 국영기업, 우리식으로 하자면 국가 소유의 혹은 국영기업체 소유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사유지이지만 소유권을 그 수조권을 기준으로는 공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개인이 임대사업자가 되는 경우엔 당연히 사전이 되겠죠. 자, 다양한 산업의 발달 중에서 농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 역시 조선과 마찬가지로 중농 정책을 시행했죠. 사실상 그 전통 왕조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바로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국가 재정의 안전적 확보도 중농 정책의 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농 정책의 일환으로서 사실상 일반 백성들의 개간각 간척 사업을 장려했습니다. 고려에서는요. 개간지에 일정 기간 면세 혜택을 줬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 아울러서 농번기에 한참 농사 지어야 할 시기에 자벽에 동원되는 것을 금지시켰죠. 자, 성을 쌓는 시기도 이제 농번기가 아닌 시기로 바뀌게 됩니다. 아울러서 재해 발생 시에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이 농업 중농 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되었던 것이죠. 농업 기술이 발달하게 되죠. 저수지 축조가 이 시기에 상당히 확대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기 시작하죠. 자, 우경이 실시됐다고 보시면 우경이 일반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2법 실시로 휴경지가 감소했다는 것도 중요해요. 휴경지가 감소했지 요새는 휴경지라는 개념이 없죠. 예, 휴경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과거에는 땅의 힘이 특히 농사의 경우에는 매년 같은 곳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땅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그 비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 뭐죠? 개나 혹은 동물의 분뇨, 오줌과 똥을 그 이용해서 시비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휴경지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 벼농사라는 게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휴경지 없이 매년 같은 장소에서 논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예, 뭐 많은 의견들이 들리네요. 그래요. 어, 환청이군요. 죄송합니다. 왜 이러죠? 아, 죄송합니다. 결국은 이 문제죠. 사람의 인분을 사용하면서 사실은 휴경지 문제가 해소되게 돼요. 이거는 조선 중기 이후부터이나 가능한 얘기죠. 그 전에 뭐 가축의 분묘를 이용했을 때는 뭐 한 둘 땅을 셋 넷으로 쪼개가지고 하나는 반드시 한 부분은 반드시 휴경지로 되어야지 되는데 이제 조선 중기가 되면 인분을 비료로 사용하게 되면서 사실상 휴경지 문제가 해소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밭농사에서 1년 3작의 돌려짓기가 보급되기 시작하고요. 고려 말에 남부지방 일부에 모내기법이 보급되게 됩니다. 사실은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이 목화 재배의 시작을 알린 이 문의점이에요. 목화예요, 목화.
목화가 제기되면서 사실은 의생활의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공민한테 문익점이 목화씨를 들여와 무명, 즉 면포를 생산하게 되었죠. 이 배틀을 짜는 일은 대부분 여성이 하는 일이었죠. 사실상 이 전통 시대에 농민들이 현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포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직물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유일하다고,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식이 사실은 배를 짜고 무명을 짜고 면포를 생산하는 방식이 사실상 유일하게 현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죠. 목화 재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요. 아울러서 의생활에 혁신을 이루게 되죠. 자, 죄송합니다. 자, 이제 수공업을 보도록 하죠. 이 전기 수공업과 후기 수공업은 약간 달라요. 이 고려 전기 수공업은 대부분 관청 수공업 위주고요. 소 수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여기서 소는 뭐죠? 그래요. 향소 부곡, 향부곡 소에서 말하는 그 소죠. 그 소에서 생산되는 하는 수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먼저 관청 수공업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장인이 중앙이나 지방관청에 소속되어 있었죠. 그럼으로써 왕실이나 관청의 물품 혹은 무기 등을 생산해서 관청에 바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는 앞서 얘기한 바대로 향부곡소 중에서 그 소에 해당하는 지역의 수공업이에요. 이 전국 각지의 소에서 금, 은, 종이, 먹 등을 생산하여 곡물로 납부했죠. 금은 종이, 먹, 뿐만이 아니고 지역 특산물, 부채가 됐건 종이, 여러 가지 지역 특산물들을 생산해서 전문적으로 곡물로 납부하는 형태가 이 고려전기 소수공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 고려 후기가 되면 관청 수공업이 사원 수공업과 민간 수공업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물론 관청 수공업 자체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단지 사원 수공업과 민간 수공업이 더 비중상 높다는 거죠. 우리가 고려 전기에서 고려 후기로 갈 때 뭐가 있다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상 있지만 이 시기에 두드러지는 것이 사원수공업과 민간수공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사원수공업은요, 배, 모시 등의 직물과 특이한 것은 술이에요. 술, 소금, 기와 등을 생산해서 이것을 또 팔기도 하죠. 민간 수공업이 고려 후기가 되면 발달하게 돼요. 농민의 간의 수공업 형태인 삼배, 모시, 명주 등의 직물이 생산된 것이죠. 앞서 얘기한 대로 이 농민들이 그래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이 삼배, 모시, 명주 등의 직물 생산이에요. 이거는 현금이죠. 이거 자체가 현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삼배 들고 어느 정도 길이면
뭐 쌀 얼마 몇 쌀을 구입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이 삼배, 모시, 명주 등의 직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나라와의 교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 송가의 교류를 한번 보시죠.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송가의 교류는 송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과 아주 적극적인 교류를 맺게 되죠. 사신, 상인뿐만이 아니고 유학생, 유학생의 교류도 송과는 활발했습니다. 이 송과의 교류에서 주로 공무역과 주로 공무역이 실시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무역도 존재하고 있죠. 이 무역로는 바닷길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무역로는 바닷길을 사용했다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나라와 교역을 하는데 말을 타고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물건의 총량은 얼마 되질 않아요. 하지만 배에 타시는 경우엔 얘기가 달라지죠. 부피와 무게 면에서 배가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바닷길을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예성강 어귀의 벽난도가 이 무역항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성강 어귀의 벽난도가 무역항으로 번창하게 되는데, 이 벽난도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뭐 고려 향가에도 일부 뭐 아랍인들도 등장하라고 그런 모습들로 비추어 봐서 국제 무역항으로서 상당히 발달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란과 여진과의 교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북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거란과 여진과의 교류를 실시하게 됩니다. 거란과는 주로 공무역으로, 사실상 거란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진은 사신이 와서 고려에 공물을 바치는 형식의 초기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물론 금나라가 건국된 이후에는 정반대, 고려가 오히려 사신을 보내서 공물을 바치는 형식으로 바뀌긴 하지만 초기의 모습은 여하튼 이렇게 되죠. 대표적인 교육 물품은 거란과 여진은 은, 말, 모피 등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그걸 대가로 해서 곡식과 농기구와 교환하게 됩니다. 자, 일본과의 교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본 상인이 왕에게 토산품을 바치면 왕이 당례품을 하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갖다 주는 것보다 우리가 베푸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원래 그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죠. 답례품을 더 많이 줘야지 되겠죠. 자, 수은과 유황 등을 일본 측에서 가지고 와서는 인삼, 곡식, 서적과 교환하게 됩니다. 자,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 시기에 몇 차례에 불과하지만 대규모 상인이 방문하게 됩니다.
이들이 가져온 대표적인 교육 물품으로는 향료, 상아, 공작, 공작새를 얘기하죠. 그 공작 등 진귀한 물품을 교육했죠. 이 고려라는 국명이 서방에 알려진 계기가 이 아라비아 상인의 왕래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가의 교류를 한번 살펴보죠. 원의 간섭기에 고려는 원을 통해 세계 시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역은 고려에서 예물을 보내고 원이 답례하는 형식이었죠. 그런데 원과의 교류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어, 공무역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사무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개인들 간의 거래가, 상인들 간의 거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무역을 통해 그 은이 대량으로 유출되면서 고려 경제에 큰 타격을 미쳤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 은 유출로 인해서 고려 경제가 타격을 입고 일반 백성들이 고초를 겪게 되고 원에 불붙었던 권문세족과 친원 세력이 토지를 대규모로 확보하면서 사실상 조선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동서교류가 원시기에 활발해지죠. 색목인이 고려에 기여하여 상인으로 활동하는 모습마저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고려의 신분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귀족부터 볼까요? 어, 한번 큰 테두리에서 보면 고려의 신분제도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뭐 지배층이라고 해서 다 하나의 색, 일색이었던 건 아니고요. 이거 역시 귀족과 중류층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이 귀족과 중류층은 국가 운영, 귀족들이 되겠죠. 과 행정 실무, 중류층이 담당했던 행정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피지배층은 양민과 천민으로 나뉘었죠. 생산 활동에 종사했던 것은 양민이고요. 국가나 지배층을 위해 봉사라는 말은 좀 거창하고요. 그냥 일했던 사람들은 천민이라고 불립니다. 자, 귀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귀족은 대부분 문벌 귀족을 형성하면서 이 문벌 귀족이 되기 위해서 왕족과 여러 대에 걸쳐 그 결혼 혼인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리고 고위관직을 차지한 가문과도 서로 혼인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면서 하나의 세력, 즉 문벌 귀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문벌 귀족들은 대부분 개경에 거주하게 되죠. 이들이 가진 정치적 특권은 과거제나 혹은 음서로 고위 관직을 독점했다는 점이에요. 사실은 과거보다는 음서로 그 귀족이 되는 것이죠. 자, 아울러서 경제적 특권은 국가로부터 공음전과 과전, 녹봉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거의 경제적 부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계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얘기한 바대로 중첩된 혼인관계로 귀족 지위가 유지되었고요.
특히 왕실과의 결혼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던 귀족들도 무신정변 이후 무신의 시대가 열리면서 문벌 귀족 사회가 붕괴되게 되죠. 아울러서 이 원간섭기 이후에는 건문세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중류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주로 지배기구의 말단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이 중류층을 구성하는 구성을 보면요. 이 잡류라고 해서 이 잡류는 중앙관청의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남반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궁정실무, 뭐 예를 들어 궁정에서의 여러 잡다한 일들을 의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요. 이 군반도 있었습니다. 군반은 하급 장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향리들이 있는데요. 이 사실상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한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류층은 귀족과 달리 고위관직 진출 가능성이 극히 낮았어요. 물론 이제 자식들이 과거를 통해서 이제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열려 있지만 향리 자신이 고위 관료로 진급할 가능성은 0이에요. 0%예요. 자, 아울러서 직역 그리고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한 대가로 토지를 지급받게 되죠. 그리고 자손에게 신분이 세습되었습니다. 이 향리는 호장과 부호장 등 여러 단계의 직위로 구분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중요하죠. 이 호족 출신인 상층 향리는 이 중요해요.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이에요. 속청과 속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향부곡소에도 중앙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이 파견되질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호족, 상층 향리 계층이 사실상 지방을 통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과거를 통해 중앙 관리로 진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양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민은요, 자신의 민전이나 남의 토지를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자신의 소유지나 남의 땅을 빌어서 경작하면서 먹고 살았죠. 아울러서 국가에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과거 응시도 가능했어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죠. 뭐 여러분들 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죽으라고 일하고 나서 저녁에 공부한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죠. 의지는 출중하더라도 그냥 눈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모를 지경으로 눈이 껌뻑껌뻑 하다가 그냥 다쳐버리죠.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과거 응시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양민들 중에서 향부곡소의 주민을 한번 보셔야 돼요. 신분상 양민이에요. 향부곡소 주민은 신분상 양민이죠. 그리고 일반 농민인
백정 농민에 비해 차별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더 많은 세금을 농민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지 됐고요. 국자감 입학과 과거시험 응시 자격이 없었어요. 농민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양민 중에 농민들은 세금을 내는 어, 이 양민들은 뭐 향부고서도 세금을 내는군요. 여하튼 이 농민들은 그 과거 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데 비해서 이 향부곡 소외 주민은 국자감 입학이라든지 과거 응시 자격 자체가 없었다고 보면 되고요. 농민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향부곡 소외 주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죠. 향부곡에서는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소외 주민은 대부분 수공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천민을 한번 보도록 하죠. 노비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죠. 노비들은 재산으로 간주되죠. 그래서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했습니다. 부모 중에 한 명이 노비면 그 자녀는 무조건 노비예요. 부모 중에 한 명이 노비면 그 자녀는 무조건 노비가 되고요. 소유권은 어머니 소유주에게 귀속됩니다. 어머니가 노비의 엄마가 누구의 종이냐 노비냐에 따라서 이 어머니 소유주에게 그 자녀들도 귀속되게 되는 것이죠. 노비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크게는 공노비, 사노비, 외거노비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종류로. 공노비는 국가기관이 소유한 노비죠. 그리고 입역과 외거노비로 구분이 됩니다. 입역이라는 것은 사실상 관청에 소속된 노비로서 관청에서 숙식을 다 해결하는 노비라고 보시면 돼요. 외거노비는 뒤에 볼 거고요. 사노비는 개인이나 사원이 소유한 노비들입니다.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구분이 되는데요. 솔거노비는 개인이나 사원이 정한 곳에 머물러야지만 돼요. 대부분 자투리 방에서 생활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외거노비는 아주 큰 특징이 가정을 이루고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실상 백정농민과 비슷한 처지로서 사실상 일반 노비와는 소위 말하는 솔고노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사실상 가정을 이루고 재산을 소유했기 때문에 백정 농민들과 비슷한 처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고려사회는 신분 상승이 가능한 사회였죠. 단 신라 골품제에 비해 그렇다는 거예요. 지방의 향리가 과거에 급제하여 중앙의 관리로 진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군인이 전쟁에서 공을 세워 무관으로 출세할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노비 중에서도 전공을 세우면 무관으로 출세할 수 있었죠. 노비도요. 자, 외거노비가 돈을 모아 주인에게 바치고 양민으로 해방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향부곡 소는 고려 후기 하층민의 신분 해방 운동과 대몽 항쟁 기간에서의 전공 때문에 일반 군연으로 승격되는 경우가 고려 후기에 많아지게 됩니다. 자,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농민 생활 안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의창이라는 제도가 태조 시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흉년의 빈민구제 제도로서 의창을 만든 것이죠. 봄에 양식이나 종자 등을 빌려주고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갚도록 한 제도입니다. 상평창은요, 물가 조절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경, 서경, 12목에 설치가 돼서요, 풍년에는 곡식을 사들이고 흉년에는 싸게 그 곡식을 판매하면서 물가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이죠. 사실상 의창, 상평창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농민 생활 안정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서대비원이 있죠. 이것은 우리식으로 하자면 병원이에요. 환자 치료와 빈민 구제를 담당했습니다. 이 해민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국립약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백성에게 의약품 공급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재단이 또 구성이 되는데요. 현대식으로 하면 재위보라는 형태의 기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게 되죠. 아울러서 이 고려 시기에는 법정 이자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리대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려고 했죠. 법정 이자율을 제한해서 고리대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고, 이 고리대를 갚지 못하게 되면 뭐가 되죠? 예, 노비로 팔려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병졸의 숫자를 줄이고 세금 확보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으로 이자율을 제한해서 노비로 전락하는 평민들을 막기 위해서 이 법정 이자율 제도를 고려시대에 만들어내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의창, 상평창, 동서대비원, 이 동서대비원은 동대비원과 서대비원이에요. 이렇게 두 개의 대비원, 그리고 해민국, 제2부, 법정 이자율 제한, 이렇게 해서 농민 생활 안정과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려의 법률과 풍속을 한번 보도록 하죠. 고려의 법률은 간수법이 적용됩니다. 물론 중국 당류를 참고하여 형법이 제정되고 지방간이 사법권을 가지고 중요 사건 이외에는 스스로 처결하기도 했지만 그건 대부분 관습법에 따라, 그리고 지방간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내리는 결정이었죠. 자, 형별로는 태, 장, 도, 유, 사 5종이 시행됐어요. 한번 과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태장 도유사. 이게 뭘까요? 때리거나 그런 것들이죠. 어떤 것들인지 한번 과제로 잠시만요. 어,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반역죄와 불효죄는 중죄로 다스렸습니다. 사형이 구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삼심제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삼심제라는 거는 누가 하죠? 마지막 심은 누가 하게 되죠? 국왕이 최종 심자예요. 대법원장이기도 하죠. 지금식으로 하자면. 자, 고려식의 풍속을 보면 상장 제례는 토착신앙과 결부된 불교나 유교의식에 따라 이루어졌고요. 이 고려시대의 명절은 정월 초하루와 삼진날, 그리고 간호, 유두, 추석 등이 대표적입니다. 고려의 생활 모습을 볼까요? 향도 제도가 있습니다. 이 향도는 사실상 농민 공동체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원은 불교 신앙의 바탕을 둔 농촌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군현이나 촌락 단위로 구성되어졌습니다. 원래 향도는 이 매향 활동을 했죠. 좋은 향기로운 향을 바다에다가 혹은 강에 보관하면 향이 더 짙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대규모 불사 등에 동원되는 등 지역사회 통합 조직으로서 이 향도 조직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 고려 후기가 되면 사실상 마을의 공동 노역과 혼례, 상장례, 마을제사 등을 담당하는 농민 조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 고려 생활 모습 중에 가족 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소가족 중심으로 가족 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평민들에게 소가족은 당연하죠.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가 있어야지만 대가족 구성이 가능하죠. 식솔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이 상승하니까요.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상승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가정은 소가족 위주로 이루어졌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 한 어느 정도 오래, 요새는 대학교까지는 여하튼 군대 갔다 와서까지 대학 졸업 때까지는 이제 부모 슬하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되겠죠. 하지만 전통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러니까 독립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져요. 한 벌써 15살만 돼도 이 부모 슬하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일을 찾게 되죠. 당시에 교육제도 자체가 잘 정착이 안 된 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가족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들은 집을 한 채, 그리고 여자들은 혼수 이런 거를 장만하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부모로부터 어린 시기에 이미 집을 떠나서 타지 생활을 하는 경우가 전통시대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이 농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혼인을 보면 일부 일처제가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이고요. 이 왕족만은 근친혼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다른 지방과 피가 섞이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죠. 초기 고려 왕조에서는. 근친혼은 그 신라시기 성골에서도 잘 드러나요. 성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 그 오누이들이 결혼을 하고요. 또 사촌만 돼도 반계 혈통으로 보고 이제 진골로 빠지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 왕족들끼리의 근친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재산 상속을 보면 고려만의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아들과 딸에게 균등 상속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녀 구분 없이 남녀 아들 딸 구별 없이 부모를 봉양하고 제사를 지낼 때도 아들 딸 구분 없이 모두가 돌려가면서 하는 풍습이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부모의 제사를 지내기도 하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딸 집에 모여서 뭐 오누이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많았어요.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특징은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회활동은 여성들에게 제한되어 있었죠. 하지만 가정생활이나 가정경제 운영 등 일상생활에서만큼은 남성과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 이 호적, 요새 바뀌었죠. 호적 증명이 아니고 가족관계 증명으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뭐 여하튼 이 호적을 보면 잘 드러나는데요. 이 여성 호주도 가능했어요. 호주가 남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죠. 아울러서 호적이나 족보에도 여기에 족보도 포함이 돼요. 아들, 딸 구분 없이 연령에 따라 기재되었습니다. 음서의 혜택이 사위나 외손주에게도 미쳤기 때문에 처가살이가 또 일반적인 경우가 되기도 했죠. 재산은 부부지간이라도 여성의 재산권은 국가가 보장해 줬습니다. 결혼할 때 부인이 데리고 온 노비의 소유권은 당연히 부인에게 귀속되었죠. 여성의 재혼은 비교적 자유로웠고요. 재가한 여성의 자녀도 차별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고려시대 유학과 역사서술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고려 초 10세기에 통치체제가 정비되고 유교정치 이념이 확립되죠. 그러면서 이제 유학의 경향이 자주적 성격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최순이었죠. 고려만이 가지고 있는 유학의 실용적 측면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려시대 초기에 역사 소설로는 7대실록과 고급록이 있는데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그 내용이 무엇을 담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책이 실제로 쓰였다고 고려실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편찬됐을 걸로 보입니다. 고려 중기인 11, 12세기에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되면서 사실상 보수적이면서 사대적인 성격의 그 유학으로 변질되게 되죠. 최충희라는 분이 그 해동공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그리고 사학기관, 사립학교로서 구제학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최충뿐만 아니고 김보식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죠. 이 문벌귀족 사회의 대표적인 역사 서술 경향을 보면 이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이 시기에 만들게 되죠. 유교 사상에 입각하여 기전체 형식으로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고려 후기에 무신 정권과 대몽 항쟁기 그리고 원의 간섭 기간 동안 유학은 침체되고요. 13세기 말 성리학이 안양을 통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전통 유학과 성리학은 차이가 커요. 그 차이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훈이 이 시기에는 자주적 역사 소설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예를 들어 각훈이 해동 고승전이라든지 일연의 삼국유사라든지 이승유의 제왕운기 그리고 이규보의 동명완편 등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아주 우리나라를 독립적인 그리고 자주적인 성격으로 보는 역사서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상 원나라의 간섭기, 대몽 항쟁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서들이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려 말 13세기 후반에 공민왕의 개혁정치와 신진사대부가 성장하면서 성리학이 발달하게 되죠. 성리학적 유교사관을 대표하는 책이 이재현이 쓴 이 사략이라는 책이에요. 자, 고려 유학의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초기에는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이 이루어진 시기죠. 태조는 신라 육투부 출신 유학자들이 사실상 고려 건국에 기여했죠. 이들은 유교의 민본 사상에 따라 태조는 취민 유도를 강조하게 됩니다. 광종은 과거제를 실시했죠. 그러면서 유교 소양을 갖춘 관리를 등용하게 됩니다. 성종 때에는 중앙에 국자감을 설치하고 지방엔 향교를 설립해서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시키려 했죠. 대표적인 유학자로는 최숙로를 들 수 있고요. 이 최숙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초기 유교의 특징은 새로운 국가 건설과 사회 개혁 추구에 있었습니다. 아주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유교가 고려 중기에 되면 보수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김부식이 이자겸의 난과 금에 대한
금의 4대 관계를 맺는 문제와 관련하여 보수적이고 현실 안정을 추구하는 모습을 다수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유학의 보수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문벌 귀족 사회 형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배체제의 안정이 추구된 것이죠. 그러면서 보수적 경향이 강해지게 됩니다. 대표적 유학자로는 앞서 얘기했던 김부식과 최충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최충은 해동공자라고 불리우면서 사립학교들을 대거 만들게 되죠. 구제학당을 세워 제자 양성에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구제학당이 성공을 거두면서 여러 유학자들이 사학 12개의 사학, 다시 말하면 사립학교로 12개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사립학교들이 나타나면서 관악이 이제 관악 국자관과 향교가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관악을 진흥시키기 위한 여러 대책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배경은 바로 사립학교 12개, 대표적인 거가 12개라는 거예요. 그 개경에 있던 대표적인 사립학교들, 사립대학들에 그 경쟁하기 위해서 국자관과 이 관학교육이 위축이 됐는데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자감에 7제로 나뉜 전문 강좌가 개설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거 시험 특별 강좌가 개설되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제라는 전문 강좌가 개설됐고요. 또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는데 그 이름은 양현고라는 장학재단이 설치돼서 사학과 경쟁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고려 말이 되면 이제 유학은 또 새로운 그 학문을 수입하게 됩니다. 바로 성리학이죠. 이 성리학은 인간 심성과 우주의 구성 원리, 어떻게 우주가 만들어졌을까? 인간은 뭘까? 인간의 마음을 밝게 하는 방법은 뭘까? 이러한 원리 문제를 이제 연구 주제로 가지게 되었죠. 그 전에 유학은 뭐였죠? 공자 시기까지도 누누이 강조되지만 부국 강병을 위한 개혁 방안이 결국은 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성리학은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작동 원리를 분석하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이 상학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철학 탐구를 우리 보통 그 시대에는 신유학이라고 불렀고요. 송의 주의가 완성했습니다. 자, 고려의 그 성리학이 도입된 것은 충렬왕 때인 충렬 왕 때로 안양에 의해 처음 전례가 됐죠. 이 심신수양과 심신수양을 중시했고 신천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아까 사략을 썼던 이재현은 원의 학자와 폭넓게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죠. 이색, 정몽주, 정도전 등 신진 사대부에게 이 성리학을 계승시키는 역할은 이재현이 담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말 신진 사대부들이 수용하여 발전시킨 유학의 이 성리학의 특색을 한번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죠. 불교의 폐단을 철저히 비판하고요. 그리고 건문세족의 행포를 비판합니다. 아울러서 사회 모순의 개혁 의지를 내세우죠. 형이상학보다는 실천적 기능을 강조하게 됩니다. 소학과 주자 가래가 보급되는 것이죠. 유교적 생활 관습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 소학과 주자 가래가 보급되는 이유는 바로 유교적 생활 관습을 정착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죠. 이 고려 초기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을 통해서 역사서가 만들어집니다. 고려 초에는 왕조실록과 칠대실록이 편찬됐고요. 물론 지금은 전해지지 않죠. 고려 중기에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게 됩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죠. 무신정권기에는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게 됩니다. 각군이 해동고승전이라 하여 우리나라 고승들의 전기를 편찬하게 되고요. 이 규보는 동명왕편이라고 해서 고구려의 동명왕을 이제 전기를 쓰게 됩니다. 이러는 삼국유사를 통해 앞서 얘기했던 유교적 합리주의에 의해서 거부되었던 사료들을 받아들여서 삼국유사를 쓰게 되죠. 그리고 이승유는 제왕운기를 저술하게 됩니다. 요거는 한번 표로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신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신기한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교만이 아니고 노장사상에서도 신의적인 표현들이 많죠.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말하는 신의에는 알로 태어나서 부화해서 임금이 됐다, 이런 것도 신의, 유교 합리주의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제외되었던 것을 이제 삼국 유사를 쓴 그 이런 스님이 기억이 잘 안 났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스님께서 그러한 신의적인 것들을 이제 역사서로 남기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고려의 불교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조선시대까지, 조선시대의 정치사 중에 초기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5월 초에 만나 뵙고 인사드리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건강하시고 다다음 주에 서로 웃으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